안녕하십니까. KB증권 리서치센터 이윤택입니다. 오늘 10월 전략, 다시 시작된 오버킬과 그 사이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여름에 조정을 거쳐서 가을에는 반등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간 여름 조정 이후로 조정이 길어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PER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요. 두 번째, 반면에 경기나 이익 사이클은 여전히 상승 중이다라는 것들이 저의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저희의 포인트였는데 바로 연준의 긴축 정책이 잠시 가을엔 쉬어갔다가 겨울에 재긴축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가 보던 기존의 뷰였습니다. 저번 달에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기존에 그렇게 봤던 것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거, 연준의 완화가 지금 9월 FOMC를 기점으로 취소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가을에 좀 완화를 썼다가 겨울에 재긴축을 쓸 거라고 봤던 이유는 잭슨홀 미팅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잭슨홀 미팅 때 뭐라고 했냐면은 파월의 말을 한마디로 줄인다면은 통화 정책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기다렸다가 하겠다라고 했어요. 기다렸다가 긴축을 더 할지 완화할지 한다고 했고, 그런 말 했으니까 당연히 저희는 3분기에는 쉬어가고 4분기 데이터 근데 저희 경기가 이미 반등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4분기 데이터가 좋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4분기에 다시 긴축이 시작될 거다라고 보는 게 저희 기존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에서의 말을 불과 4주 만인 9월 FOMC 때는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도대체 왜 뒤집었고 어떤 내용이 뒤집힌 건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월의 FOMC가 정말로 증시에 충격적이었냐? 9월 FOMC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 KB증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충격적으로 매파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경제 전망을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3월, 6월, 9월, 그리고 12월 1년에 4번 연준은 점도표와 함께 경제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 전망이 지난 3월 6개월 전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변했습니다. 불과 3월만 하더라도 GDP 성장률 전망은 4분기가 0.4%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경기 침체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불과 6개월 지난 현재는 2.1%까지 높아졌습니다. 이 2.1%가 얼마 안 돼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잠재 성장률이 연준이 생각하는 잠재 성장률이 1.8%입니다. 그럼 1.8%가 기준이고 이거보다 위일 때는 경기 확장 국면으로, 경기 호황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6개월 만에 경기 침체 올 거야 라는 의견에서 경기 확장입니다 라고 드라마틱하게 바뀐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바뀐 거죠. 실업률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변했는데 실업률 전망이 3.8%까지 내려갔습니다. 3.8%를 기록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게 왜 충격적이냐? 3.8이라는 숫자가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8월에 실업률이 이미 3.8%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용시장은 추가적으로 전혀 냉각되지 않을 거다라고 찍은 거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였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느냐?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알 수 없지만 그 4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그 일 때문에 엄청나게 연준의 의견이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실상 중립금리를 높였다는 점도 상당히 매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잭슨홀 연설 때 얘기했던 거를 완전히 뒤집은 건데 잭슨홀에서 파월은 그때 이제 사람들이 중립금리를 높이면 어떻게 하지? 중립금리를 높인다는 거 곧 긴축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근데 파월이 그때 연설 때 중립금리란 개념은 확실히 알 수 없는 거다. 후행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올릴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4주 만에 뒤바꿨죠. 그러면서 사실상 중립금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현재 중립금리가 2.5%거든요. 2.5%의 이 점도표가 롱거 텀 여기에 다 몰려 있죠. 근데 이번에는 보시면 이 윗꼬리를 굉장히 세게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값은 여전히 2.5지만 평균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약 2.8 그쪽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거의 3%. 그러니까 사실상 중간값은 남겨놨지만 사실상 평균으로 봤을 때는 올린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 이후에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2024년 내년도 점도표를 50bp 상향했습니다. 기존에는 100bp 하향하는 게 기존의 의견이었거든요. 내년도에 100bp 인하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이 중에서 50bp가 되돌려진 거예요. 그리고 50bp만 인하하겠다라고 지금 내년도 점도표에 내포되어 있죠. 이건 사실은 저희는 아까 그 겨울 재긴축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겨울 재긴축이 금리 인상일 수도 있지만 저번 달에 말씀드린 게 금리 인상보다는 아마 내년도 점도표에 금리 인하 횟수를 아마 삭제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게 모두 삭제될 거다 생각했는데 그중에 일부 약 50bp, 100bp 중에서 50bp 정도가 먼저 되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도 충격이 앞당겨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반등의 모멘텀으로 봤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사라지고 두 가지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라진 하나는 바로 연준의 가을 단기적인 완화 정책이라는 꿈들이 많이 후퇴했죠. 다만 저희는 이 두 가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PE 밸류에이션이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는 거죠. 현재 13.5배에서 최저치로는 9.9배까지 하락했습니다. 물론 9.9배가 절대적으로 싼 수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담이 상당히 경감된 거는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EPS 추정치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기 반등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정책들이 빠르게 후퇴하지 않는다면은 반등 이후에도 다시 또 조정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연준을 보면서 잴 필요가 있다. 아마도 저희는 내년 연초, 빠르면 올해 연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지금일 수도 있지만 아직 파월은 크게 스탠스를 변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심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다. 과매도 국면에서의 단기 반등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채금리 상승이 또 주가를 많이 누르고 있죠. 그래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7월에 국채금리와 유가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국채금리나 유가 같은 것들이 하락하겠지만 하반기에는 다소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는 국채금리가 좀 더 세게 튀긴 했지만 어떤 요인 때문에 튀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를 대충 알 수 있죠. 국채금리는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듣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실질 단기 금리, 두 번째 기대 인플레, 마지막 세 번째 텀 프리미엄이죠.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최근에 금리를 올렸던 요인들 한번 보면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80bp 올랐는데 그중에서 오히려 실질 단기 금리는 20bp 하락했고요. 나머지 두 가지가 범인이죠. 바로 기대 인플레와 그리고 텀 프리미엄이 사실상 현재 금리 인상의 대부분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의 요인들은 뭐에 따라 움직이길래 이렇게 갑자기 반등했을까요? 네, 각각의 요인들을 올리는 요인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질 단기 금리는 바로 연준의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왜 완만하게 하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연준이 긴축적인 정책을 이번 FOMC에 썼지만 그 내년도 금리 인하를 좀 삭제하는 정도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죠. 아마도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본다면은 앞으로도 이 실질 단기 금리는 완만하게 하락하거나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들이 맞는 거죠. 두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랑 잘 맞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선행지수와 같이 갑니다. 우리가 흔히 이쪽에 이제 인플레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CPI 뭐 이런 것들, CPI 기대값, 전망 이런 걸 넣는데 사실은 뭐 아주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그게 맞지가 않는 걸 알 수 있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경기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뭐 그게 결국에는 왜 그러냐면은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약 3개 분기를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의 압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올해 초에 이제 경기가 반등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반부터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앞으로도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텀 프리미엄인데요. 이건 좀 복잡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국채 발행량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랐다라고 할 때 그게 텀 프리미엄이 오른 건데 물론 텀 프리미엄은
그 국채 발행량 같은 게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 프리미엄이라는 건 굉장히 좀 뭐랄까요? 투자 심리에 달려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투자 심리죠. 무슨 얘기냐면 텀 프리미엄이라는 건 장기 기간, 장기물을 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10년 동안 국채를 투자할 때 1년짜리를 쪼개서 10번 투자할 수도 있고 10년짜리 통으로 투자할 수도 있죠. 근데 장기물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10년 동안 통으로 갖고 있으면은 중간에 뭐 인플레이션이 변한다든지 국채 발행량이 바뀐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리스크가 많이 노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예요. 그래 봤을 때 요즘에 채권 발행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뉴노멀로 돌아가서 저금리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런 것들이 텀 프리미엄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정확하게 알긴 힘들지만 과거를 거울 삼아 비춰본다면은 우리가 미래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작년 하반기부터 1년 넘게 계속 주목하고 있는 화폐 환상, 1967년 화폐 환상과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1967년 화폐 환상, 아마 작년부터 들으신 분은 좀 익숙할 건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화폐 환상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고용, 실업률이 악화되지 않는다. 거의 악화되지 않는다죠.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실업률은 거의 올라가지 않고 이것 때문에 MDR은 판단을 잘못해서 경기 침체가 선언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두 번째, 첫 번째가 고용이고 두 번째가 크레딧. 크레딧이라고 하면 사실 좀 어려운데 이제 뭐 그거죠. 예, 기업채들, 하이힐드채 이런 것들, 정크본드 이런 것들, 크레딧 스프레드가 잘 벌어지지 않죠. 이게 다 화폐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데이터가 경기 침체처럼 움직였죠. 주식시장 약세장에 빠졌고 약세장에 빠진 다음에 경기 침체 선언되지 않은 게 1967년하고 지금밖에 없죠. 예,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 이만큼 됐는데도 경기 침체로 빠지지 않은 거는 1967년하고 지금밖에 없죠. 경기선행 지수가 이 정도까지 하락했는데 경기 침체가 선언되지 않은 적은 1967년하고 지금밖에 없죠. 1967년하고 지금은 화폐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닮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 이게 닮았다 이것만 외우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경제 환경이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식시장, 금융시장, 채권시장도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 앞에 S&P 500. 코스피는 이때 존재하지 않았죠. 우리나라 한국 국채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미국 데이터로 본다면은 S&P 500도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고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도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국채 금리, 장기 국채 금리 보면은 이렇게 되게 재밌죠. 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다음에 이때는 금리가 왜 올랐을까요? 금리를 끌어올린 요인도 비슷하다면은 앞으로도 비슷하게 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팁스라고 그 물가 연동 국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물가 연동 국채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금리를 구할 수 없거든요. 대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뭘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경기 선행 지수. 경기 선행 지수와 비슷한 시기에 반등을 했죠. 그렇다면 이때 모르긴 모르지만 1967년도 금리를 올린 요인 중에 분명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렸을 것이다. 범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텀 프리미엄. 이때 당시 텀 프리미엄 역산에서 구할 수 있는데 이때 보시면 장기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67년 뿅 하고 올라가죠. 이때도 채권 발행이 굉장히 늘었죠. 베트남 전쟁이나 더 그레이 소사이티 정책 때문에. 그러면서 뿅 하고 올랐고 물가도 오르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거의 유사한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원인들도 상당히 비슷하다면은 앞으로도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연준의 오버킬이 다시 나온 것들이 증시를 굉장히 좀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사실 파월이나 연준의 말들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FOMC 기자회견 때 9월 FOMC죠. 파월이 상당히 좀 섬뜩한 얘기를 하나 했었어요. 여기 1, 2, 3번으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로는 추세 이하의 성장과 노동시장의 추가 냉각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것들이 없고 여전히 경제가 강력하다면은 추가적인 긴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건 의미하는 것이다. 후행적인 거죠. 이것도 초행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데이터 디펜던트니까 파월은 후행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준의 책무는 물가 안정이지 연착륙이 아니다. 이 세 문장 중에 제일 무서운 문장이 어디입니까? 네, 첫 번째죠. 추세의 성장과 노동시장이 추가 냉각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그거는 곧 긴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연준은 성장과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장은 1.8% 추세보다 위에 있을 걸로 예상을 했고요. 실업률은 더 이상 노동시장은 추가 냉각되지 않는 걸로 점도표를 찍어놨어요. 경제 전망을 찍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들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점들이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4주 만에 바뀌었냐? 왜 사람이 갑자기 4주 만에 말을 바꿨을까?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지금 뉴스 같은 것도 나오지 않고. 하지만 이런 스탠스로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후행적이다 보니까 파월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제적으로 그걸 알 수 없다. 지금은 알 수 없고 나중에 경제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 우리는 그때는 후행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지금도 오버킬이냐, 그러니까 긴축이 과잉 긴축이냐, 아니면 여전히 긴축이 과소 긴축인 상태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파월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현상이 나와야 지금 이 과잉 긴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쉽게 말하면은 금융시장에 무엇인가 크레딧이나 뭐 아니면은 뭐 저번 SVB 같은 은행이든지 뭐 이렇게 뭐 부동산 시장이든 뭔가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켜야 이 정도면은 시장이 좀 견디기 힘든 과잉 긴축이라는 거를 후행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SVB 사태 때도 그랬죠. 그렇다면 뭔가 발작이 일어날 때까지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진짜로 시장이 겁을 먹으면은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 하락하지 않죠. 긴축적인 얘기를 해도 국채 금리는 뒤로 후퇴하죠. 크레딧 크런치라든지 뭐 중소 은행들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물가가 SVB 사태 도 그랬죠. SVB 사태 있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완화 정책을 썼었죠. 근데 그때는 코어 물가가 5.6%였어요. 근데 내년 초가 되면은 3%나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 파월은 과잉 긴축을 해서 우리가 무슨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더라도 그때는 코어 물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속도로 다시 완화 정책으로 돌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1968년, 7년, 8년과 상당히 유사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때도 보시면은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주가가 한번 하락했었죠. 이때가 10월입니다. 이 당시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1, 2월 조정 때는 금리가 오히려 하향되죠. 그러면서 연준이 완화적으로 가니까 금리 상승은 쉬죠. 68년 내내 쉬고 대신 주가는 크게 오르죠. 이번에도 비쌀 것 같아요. 연준이 그래서 파월이 과잉 긴축이네. 이제 완화적으로 돌아야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경기 사이클 올라가고 있는데 완화적인 정책을 동시에 펼친 거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이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이 또 금융시장의 속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겁을 먹기 시작할 때 그때가 저희들은 주식을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이제 작년 10월쯤에 가을에 이제 국채금리 정점 찍는 게 주가 바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와 비슷하게 내년도 주가 승부는 어디서 날 거냐? 시장이 겁을 먹고 그게 후퇴할 때 그래서 연준이 다시 완화적인 카드를 꺼내기 직전 그때가 저희들은 주식시장에서 내년도 승부를 볼 때 가장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그런 시그널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시황 퀀트 위원들이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오늘 저는 인도 시장의 성장 속에서 우리나라가 찾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시장이 좀 많이 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차트를 먼저 봐주시면 IMF에서 국가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일단 과거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중국의 성장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대에는 인도라는 국가가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GDP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영국을 넘어서면서 이제 글로벌 GDP 순위로 봤을 때 인도가 드디어 5위까지 올랐었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도 5위 정도나 되는 국가가 성장률도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인도라는 시장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인도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연말쯤에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인데 IPEF라는 것입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거고요. 올해 11월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경제 협력체고 대략 한 1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IPF를 준비하는 과정을 지금 몇 개 국가들에서 공식 협상을 개최해 오고 있는데 그 공식 협상한 국가들을 하나씩 좀 분류를 해보면은 미국이 어떤 식으로 세계 질서를 구상하고 있는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제가 올해 좀 많이 말씀드렸던 주제들도 포함이 되고요. 올해 주도주라고 불릴 만한 섹터들도 사실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보완하도록 그런 세계 질서를 만들겠죠. 그동안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했었던 그런 공급망을 좀 재편을 하는 거를 약점을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원자재 쪽에서 미국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라고 보면 에너지 원자재는 아닐 겁니다. 이 광물 원자재 얘기가 뉴스로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광물 원자재가 좀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주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광물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를 포섭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에서 공식 협상을 개최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저희가 이제 광물 자원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종합 상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죠. 네, 노란색으로 표시한 내용들이고 죄송합니다. 주황색으로 표시한 내용들이고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제재를 할 때 중국이 거의 유일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분야가 바로 이 반도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 반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본다면은 중국이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기술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한 투자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도 핵심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공급망입니다. 그동안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했었던 중간재 또는 최종재 생산 시설을 이전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전시켜야 될 테고 그게 바로 이 인도가 갖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IPF가 올해 11월에 출범할 예정이고 그것이 이제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IPF는 우리나라가 미국, 인도와 처음으로 같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참고할 만한 사례로 중국 사례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찬가지로 미국, 중국이랑 처음으로 같이 참여했던 경제협력체가 에이펙입니다. 에이펙은 1989년에 출범했고요. 중국은 91년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언제부터 늘어났냐라고 봤을 때 90년대 초부터 늘어나는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에이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한 유일한 원인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본다면은 이번에는 또 IPEF가 우리나라와 인도의 관계를 본격화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에서 수혜주를 찾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인도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봤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올해 6월에 모디 총리가 미국에 방문하면서 협력을 약속한 분야들입니다. 국방, 우주, 반도체 공급망, 차세대 통신, 친환경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두 번째 조건은 인도 자체적으로 또 어떤 산업을 지원을 해주면서 투자를 하고
또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보시는 그림은 인도판 IRA라고 불리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가 어떤 산업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도식화해 본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특징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원 규모가 큰 산업들이 뭔가라고 봤을 때 반도체, 자동차, IT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두 번째는 최근에 발표된 지원 분야가 어딘가라고 본다면은 이런 그린 수소, 태양광 같은 친환경 분야, 그리고 IT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산업들에 철강이나 화학 같은 전통적인 시클리컬 산업들이 거의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점은 앞서 보셨던 미국과 인도가 협력을 약속한 분야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인도 기업들이 사실 이쪽은 이미 많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쟁력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인도 시장에서는 좋게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에 중국의 시클리컬 수혜를 받았던 것처럼 인도 시장에서의 수혜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과한 기대감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우리나라가 인도와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가, 뭐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우주 국방, 그 다음에 IT, 전기차, 전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주 항공 분야고요. 우주 항공 분야는 다르파라는 미국 국방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이 특히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다르파는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미국과 소련의 기술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마침 또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분야가 어딘가라고 봤더니 우주 항공 분야라는 거죠. 참고로 작년 기준으로는 저희 KB증권 주식전략팀의 주제이기도 했었는데, 후공정 패키징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대폭 증가하면서 저희가 추천하는 분야로 후공정 패키징 분야를 추천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우주항공 쪽도 내년까지 관심을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내에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라는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또 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분야고요. 인도가 이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내용이고요. 특히 친환경 내에서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태양광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기업들이 이런 태양광 분야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인도 타타 솔라라는 기업에 직접 판매 공급했던 그런 공시가 떴던 기업이 있더라고요. 올해 3월쯤에 떴었고, 이런 GMBS 에코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인도 성장에 따른 수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일부 종목을 이렇게 좀 선별해 봤고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인도로 진출하면서 인도 수요가 증가하는 수혜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둔화되는 그런 리스크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인도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중국 쪽 매출 비중은 이미 빠질 만큼 다 빠져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이런 인도로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전체 매출과 유사한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림이랑, 그리고 또 지금은 성우 하이텍이라는 기업인데 작년 기준으로 인도 매출 비중이 중국 매출 비중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조금씩 투자자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것만 기다리게 된다면은 앞으로 인도 시장의 성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저희 퀀트 애널리스트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저희 이제 실적 위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10월이죠. 10월은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11월 중순까지 실적 시즌이 이어질 텐데요.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분기까지는 감익이 굉장히 컸었죠. 지난 4개 분기 동안 거의 마이너스 40% 이상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감익이 나왔는데 3분기부터는 물론 감익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지난해 3분기랑 거의 비슷하다. 성장률이 플러스 1%로 그렇게 크게 의미 있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감익폭을 굉장히 크게 축소하면서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기가 3분기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조금 실적 관점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실적 시즌 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물론 성장성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서프라이즈를 내주는 종목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를 보아야 이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올 만한 종목들을 맞출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았고요. 결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컨센서스의 방향성을 보면 됩니다. 이 컨센서스의 방향성을 보면 된다라는 뜻은 시장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전망하는 전망치가 있죠. 그 전망치가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고요. 내려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나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숫자를 설명드려보면은 이 왼쪽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망치가 올라간 종목들의 최근 5년 동안 실적 발표 결과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서프라이즈, 부합, 어닝 쇼크가 난 종목들의 비중을 살펴보니까 실적 전망이 올라간 종목들은 거의 60% 가까이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고요. 쇼크가 나는 종목들은 2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오른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망치가 내려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이 어닝 쇼크가 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종목들은 30%에도 채 못 미치는 그런 비율을 보여서 컨센서스의 방향성만 보아도 어느 정도 실적 발표 결과는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결론이 왜 나올까가 중요하겠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를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사실 컨센서스가 후행적이기 때문입니다. 후행적이다라는 뜻은 반영이 덜 돼 있다라는 뜻인데요.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으면은 이 컨센서스를 올려잡게 됩니다. 자기 예전 전망치보다 실적 전망을 더 올려잡는 그런 리비전 업을 하는데 근데 그 올려잡은 실적보다 더 서프라이즈가 난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그 숫자가 시장의 전망치를 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컨센서스의 후행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맞추는데 유의미한 지표 중에 하나가 지난 분기 결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설명드리면은 지난 분기 실적 발표 결과와 이번 분기 실적 발표 결과의 연관성을 한번 본 것인데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분기 때 잘 나온 종목들은 이번 분기 때도 잘 나올 확률이 높고 지난 분기 때 못 나온 종목들은 이번 분기 때도 못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게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이것 역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를 좀 짚고 넘어가면 이 애널리스트도 사람이다 보니까 성향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낮다 또는 어닝 쇼크가 낮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전망이 틀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 때도 이런 서프라이즈와 쇼크가 지난 분기에 이어서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뜻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하는 성향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나면은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던 거기 때문에 올려잡아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추정 성향이 잘 바뀌지 않아서 잘 올려잡지 않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쇼크가 나면은 내려잡아야 되는데 잘 내려잡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나던 종목에서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고 어닝 쇼크가 반복되는 종목은 계속 쇼크가 반복이 되는 그런 현상이 한국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이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종목들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유의성이 높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럼 3분기 실적 시즌 때 어떤 종목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올까를 꼽아보니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는 기계 상사, 산업재죠. 그리고 에너지, 정유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지노 같은 일부 중국 소비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 이제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시즌 이후로
좀 주가가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조정도 상당폭 일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투자 관련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3분기 실적 시즌 때 가장 매력적인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소비 관련된 것들도 이런 컨셉으로 보면은 꼽아져 나오는데 사실 최근에 좀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변동성이 커진 국면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3분기 실적 시즌 때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올려둘 필요가 있는 업종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은 사실 컨센서스의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지 못 나올지가 예측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10월 초겠죠. 10월 초라는 시기가 컨센서스가 유의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는 이 3분기 실적 전망 컨센서스를 지금 판단하는 게 사실 유의미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왼쪽 그림 보시면은 2분기 실적 시즌 당시에 LG화학의 2분기 전망치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실적 전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4월 중순에는 2분기 실적을 전망하는 애널리스트가 10명이 있었는데 2분기가 끝나는 6월 말이 되니까 1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전망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은 그 컨센서스라는 게 결국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으로서의 의미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입되고 7월 중순이 지나가니까 숫자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즉 해당되는 그 실적 분기가 끝났을 때 존재하는 컨센서스는 의미가 크게 없고, 그리고 실적 시즌이 시작하기 임박해서야 컨센서스 추정치가 급격하게 형성이 되는데 그때서야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사실 뭐 LG화학의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컨센서스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숫자가 적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프라이즈 예측이 좀 명확한 것들을 빼고는 사실 컨센서스의 유의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를 예측함에 있어서도 어떤 걸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될까? 이 컨센서스 추정치의 신뢰성이 떨어진 종목들을 어떤 걸 보고 예측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보았고요. 결론적으로는 다 나와 있는 정보지만 이익률을 갖고 예측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난 2분기 실적 시즌 때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던 종목들은 3분기 때도 실적이 잘 나올 확률이 높았고요. 반대로 2분기 실적 시즌 때 이익률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3분기 실적이 잘 못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과거를 통해서 본 것인데요. 제가 표를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사실 여기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다 지난 결론이기 때문에요. 지난 2분기 실적 시즌의 예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시즌 때 1분기 실적 때 이익률이 올라간 종목들이 이 표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표에는 없지만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때 이익률이 떨어진 종목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니까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컨센서스 추정치의 유의성이 떨어져도 서프라이즈가 났었고요. 그리고 이익률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어닝 쇼크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컨센서스로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지난 분기의 이익률의 방향성만 보아도 어느 정도 실적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추정치의 개수는 비록 적어졌지만 2분기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을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에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재와 소비재가 많습니다.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기계나 상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소비재들 중에서는 중소형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면세점이라든가 이 카지노 이런 쪽이 들어가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비록 컨센서스가 적어졌기 때문에 예측이 힘들지만 이익률의 장기적인 방향성은 그래도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 때 저희가 좀 주목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10월에도 괜찮을 만한 배당주들을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9월 전략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9월 달에는 배당주가 시장보다 좋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를 사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난 9월에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금융주도 좋았고 비금융주도 배당주들 중에서는 좀 좋았는데, 그럼 10월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될까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0월에는 이 배당주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도 아니었고 나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지난 10년 동안 9월 달에 평균적으로 배당주들이 코스피를 얼마나 많이 아웃퍼폼 했는가 이거를 이제 연율화 수익률로 표현한 것인데 이게 10월로 가니까 마이너스 1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율이니까 뭐 거의 그냥 마켓 정도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히트 레이쇼 같은 경우에도 80%에서 40%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10월에는 배당주가 시장보다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경우가 반반이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종목들이 10월 달에도 이제 탄력 있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가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받쳐주는 배당주들이 10월에도 살아남는다라는 거였고요. 뭐 이 테이블의 숫자가 좀 복잡하지만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전체 배당주들 중에서 내년이나 3분기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거나 또는 3분기 이익 증가율이 상위인 종목들이 10월 달에도 다른 배당주들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확률이 많았고요. 뭐 10월에 왜 이런 특징이 일어났는가라는 것도 결국에는 실적 시즌이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삼아 볼 수가 있겠죠. 이 실적 시즌이 있다 보니까 실적에 받쳐주는 것들은 이제 9월 달에 좋았던 것들 중에서도 좀 더 선별적으로 살아남는 모습이 배당주들 안에서도 나왔던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사실 금융주들이 이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강세를 보였었죠, 9월 달에. 그래서 뭐 10월 달에도 강세를 보일지 안 보일지에 대한 고민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면은 그래도 한 중립 정도는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금융주들 중에서 뭐 일부 광고 업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시가배당률도 높은데 최근에 또 실적 관련된 흐름도 좋게 나오고 있어서 이런 컨셉으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은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이제 실적 이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서 주목해 볼 룸이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관련된 기업들, 뭐 중국 소비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실적의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 한번 관심을 둘 필요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배당주들 중에서 10월이나 연말까지 좀 편하게 가져갈 만한 종목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면은 3분기 실적 괜찮은 것들 또 내년도 실적 괜찮은 배당주들을 추려가자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KB증권에서 준비한 월간 전략 내용은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달에는 뭐 아마도 이제 또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도 전망을 이야기 드리는 순서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때까지 또 자료 잘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